입시톡 학종 결국 내신이냐 활동이냐. 반갑습니다. 남양주 사상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입니다. 경희대 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고교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가벼운 입담, 입시톡 3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학종 결국 내신이냐 활동이냐입니다. OX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종 합격 비법은 내신입니까? 활동입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모하고 싶은데 네, 세모는 없습니다. 없으면 결론은 저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정관으로서는 늘 활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세 번 모두 다 활동. 자,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시파냐, 정시파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수능형이냐, 학생부형이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따로 있는지 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또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조만기 선생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일단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따로 구분해서 준비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따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함께 준비한다는 게 맞겠죠. 물론 마지막 3학년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는 6장 모두를 종합 또는 6장 모두를 교과 또는 논술로 이렇게 한쪽에 몰빵해서 쓰는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준비할 때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모두 준비한다라는 게 맞겠죠. 물론 활동에 대한 부담감 또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과전형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 그래서 내신 관리만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아주 소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안타까운 것들은 수능에 대한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신, 즉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고등학교의 어떤 공부를 하는 구조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준비를 하면서 수능만 준비해서 정시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재수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어떤 현실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네. 학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나요? 글쎄요, 일반고의 대부분은 무조건 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생들의 학교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의 수업 자체를 수능으로 하진 않겠지만 정시 수능 위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그러한 지역이나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어떤 그 정시 위주의 어떤 그 환경들을 구성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의 등급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교과 성적이 그 종합전형에 미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또 일부 선생님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학교 시험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번 시험 좀 못 봤다 그러면서 나는 수시 포기야, 나는 학종 포기야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어떤 학생이 경희대를 목표로 하면서 1학년 때는 계속 2등급, 2등급을 받다가 2학년 1학기에 3등급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번에 3 나왔기 때문에 나는 수시에서 경희대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저희들이 아니다, 괜찮다, 다음 학기에 2등급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도 학생들은 실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정관님으로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3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대학에 인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학기는 당연히 3학년 1학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이제 평가할 때 대학은 성적 추이나 이런 상승 과정들을 당연히 보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오른다는 의미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처럼 뭐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 문제겠지만 1등급이 됐단 말이죠. 당연히 좋게 볼 거고요. 그래서 1만 받으면 된다. 이 얘기 먼저 하고 싶은데 일부 학생들은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 6등급 받았다가 4등급 받았다가 3등급 받았다가 그러면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뽑아주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성적 상승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등급 같은 3등급도 있다. 그죠? 원점수가 90점 정도 이렇게 높은 편인데 3등급 받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학 입장에서 3등급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쉽게 2등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 다음 학기에 만약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때는 4등급을 받았다가 그 나머지 외의 학기들은 다 2등급 또는 1등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는 4등급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1, 2등급의 평균에 해당되는 우수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면 대학은 석차 등급을 단순하게 몇 등급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나 표준편차, 뭐 이수자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 성적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3학년 1학기에 점수를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교과 성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5월달경에 이제 대기업에서 그 70컷을 발표하잖아요. 이제 70컷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그 아래 성적도 있을 텐데, 근데 한 대학의 한 학과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는 학생들 상담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는 1.5도 떨어지고 3.5도 붙고, 물론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겠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성적대의 합격과 불합격의 레인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어느 하나의 수치에 의해서 대학교의 어떤 학과가 어떤 그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학교 활동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그 학교 생활 기록부는 상향 평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변화되는 어떤 학교의 환경들 속에서 선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실 올해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도 독서 폐지, 수상 폐지, 교회 봉사활동 폐지 등 이렇게 자료가 계속 줄어드니까 상위권의 변별력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이 이제 학생부 내신은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 단위 서열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전국 단위 서열처럼 사실은 뭐 2등급 하면 어느 학교든 간에 다 동일하게 그죠.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내에서 보면 학교 내에 그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만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등급의 해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2등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계의 경우에 수학과학이 다 1등급을 받는데 국어 영어는 3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냥 국수, 영, 과가 모두 2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누굴 더 좋아할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학, 과학 1등급 학생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도성은 진로의 외연적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최근에 우리 고교학점제가 학종의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줄기 빛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계속 요즘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로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이거 제대로 본다라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신이냐 활동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신은 기본 컷 이런 개념이라면 결국은 활동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뭐 좀 거창한 표현을 쓰면 뿌리 깊은 나무,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을
대학은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너무 장하게 얘기했죠. 괜찮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예, 예. 야,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진로를 주로 몇 학년 때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뭐 학생마다 다르기는 하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1학년 때부터는 진로를 어느 정도는 결정합니다. 다만 이때의 어떤 결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기보다는 그냥 좀 러프하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관심 분야가 반영되는 그런 과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심이 뭔가,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나를 생각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대로 되게 1학년 때는 인문사회 계열, 상경 계열,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조금 넓다가 이제 2학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나 또 어떤 선생님들은 1학년 때부터 특정 학과로, 사회복지학과로 가면 쭉 사회복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일부 유튜버들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마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진로 목표가 변경되면 학생부 종합전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고, 학부모 모두 1학년 때부터 특정 전공에 딱 꽂혀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 모든 항목에서 하나의 전공이 일목요연하게 쭉 끝까지 나가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꽤 있는 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 진로 역량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어떤 약간의 좀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왜곡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만약 진로라는 개념을 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드러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학생들이 진로 대신에 내신 따고 수능 성적만 점수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뭐 획일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결국 진로도 여전히 중요하고, 이 학생부 종합은 진로와 적성을 빼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활동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교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자신의 진로를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영어 시간 또는 문학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에 자신의 어떤 영문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준비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영문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와 관련된 과목, 교과의 수업이나 활동을 할 때는 거기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색깔들을 최대한 드러내는 건 맞지만, 그것과 좀 거리가 있는 어려운 그러한 수업을 할 때는 그 수업, 그 본연의 활동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잘 드러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가끔 이렇게 다양한 수업 중에 발표할 기회도 별로 없고 제대로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학생이 뭐 이런 부분 다 못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교사는 발표할 기회, 그다음에 보고서를 쓸 기회를 줍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과거에 수학이라면 그냥 문제 푸는 거였잖아요. 아니요. 제 수업에서는 매 학기 최소 한 번 이상의 발표와 한 번 이상의 아이들이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고서를 쓰는 기회를 주는 것과 아이들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건 서로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은 좀 서운한 게 실은 아이에 대한 서운함이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교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써야 되거든요. 쓰려면은 뭐가 애가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내야 그걸 가지고 쓰는데, 저희는 학생부를 쓰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안 주는 선생님은 요즘은 거의 없다. 선생님은 기회를 주는데 이건 있어요. 발표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은 해봐라 해도 어떤 학생은 1년에 단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 부모님은 왜 우리 아이는 이런 기록이 없느냐? 애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애가 안 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줘요. 이런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된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만족스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진 건 맞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교실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한 20-3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예.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고 또 학생들도 엄청 많이 만날 텐데 그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실까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많은 내용을 담으려면 거의 방학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 수업에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하고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의 발표는 하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운 친구도 있지만 발표를 정말로 논리적으로 또렷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당연히 이 친구에 대한 발표력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활동 역량, 뭐 발표, 뭐 토론, 뭐 실험 같은 거 조작할 때 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보여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은 행동적 특성들은 메모를 해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녹음하셔서 듣는 그런 아주 열성적인 교사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두가 하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과물들을 냅니다. 기록물들을. 단순히 뭐 A4지로 내기도 하고 최근에 구글 클래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또는 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과물들이 오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교사들이 이렇게 수합을 하는 거죠. 그 결과물들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학기 중에 모든 학기를 계속해서 기록을 수업이 끝나면 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매 학기가 끝나면 그 학기 끝난 그 학생들의 활동들의 결과물들 바탕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그 학생들 개별적인 기록물들을 보면서 개별적인 기록들은 충분히 가능한 아예 그렇게 이제 체계화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지금 쓰고 있고 실제 또 사정관들은 그런 내용들을 막 읽다가 보면 야 이거 학생들이 진짜 다 했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사정관들은 또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자기 주도성을 꼭 보고 싶은데 그 주도성의 특성들이 그 기록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드러날까? 기록하는 입장에서 좀 노하우를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일단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활동 결과물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면 발표를 들었으니까 알 수 있고 학생이 보고서를 썼다면 보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영상 자체나 혹은 보고서 자체가 대학에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의 기록만으로 파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 그러니까 활동을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뭐 대체로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해서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과 정말 자기주도성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제의 구체성, 두 번째는 그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제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인데 그 발표 주제를 보면 당장 뭐 인류 평화를 해결하고 뭐 정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주제들을 갖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당장 고등학생이 그걸 할 수 있으면 걔가 대학을 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냥 자료 조사해서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생활, 즉 학교 생활,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은 학생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해서 야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쉽지만 긴 시간이 걸리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직접 우리 학교 주변에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사람들이 어디를 왔는지 조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라면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인터넷을 가서 아주 짧은 시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간단하지만 하나씩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학생의 어떤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진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위원들도 가끔 자연계 교수님들은 잘 읽다가 이 정도면 노벨상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으시고, 사실 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잡지나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인용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진짜인 것 같은데 그냥 과학적인 잡지나 뭐 이런 것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특에다 기록하는 내용들은 조금 신뢰하기는 신뢰 뭐 믿어야 되겠지만 그 학생의 이제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탐색에 그친 활동들이 되게 많다. 탐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탐색에서 그다음에 자기 순간에 어떤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는 자기만의 활동들이 추가돼야지 탐구지. 그게 없으면 탐색이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반 2단계가 처음으로 적용됐잖아요. 고등학교는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활동들을 이제 바꾸는 어떤 그 준비 활동을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성된 생기부를 올해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지, 상장, 자율동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좋게 말하면 서로에 관소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서로의 어떤 그 뭐랄까 부족화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올해 서류평가가 이게 작년과 올해가 바뀌는 변곡점의 첫 해니까 올해 지원자들의 어떤 서류평가에서의 가장 큰 특징들이 있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자료를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만큼 평가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잣대가 세밀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맨날 뭐 보던 성적도 2등급이야? 뭐 이런 정도의 등급의 의미가 조금 더 컸다면 지금은 과목별로 원점수, 등급, 이수자수, 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히 따져가지고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적을 숫자를 더 세밀하게 보더라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고교학점제. 지금 이미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과목 선택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과목 선택 과목들이 학생들마다 좀 굉장히 다르더라.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학생 간에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듣는 과목, 특히 이제 어떤 학생들은 같은 등급인데 쉬운 과목만 듣는 학생들. 예를 들면 공대 가야 되는데 공대 관련 과목 물리나 이런 거 안 듣고 지구과학 들어가지고 등급만 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이제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좀 더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창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예전에 초기에 2009년에 시작할 때는 뭐 블루오션 같이 그냥 점수만 갖고 뽑다가 이제는 활동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전형 자료도 많이 간소화되면서 창체가 자꾸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소서가 사라지니까 학생의 모습이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창체 같아요. 의외로요. 네. 그래서 영역은 작은데 변별력은 높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제가 생각하는 비법 하나를 딱 공개한다라면 동아리하고 진로 활동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이제 뭐 창체니 여러 기록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 서술적 기록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평가를 해보시면서 학생들의 모습, 즉 기록적인 부분에서 이런 특징이 좀 올해 드러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업 활동이 다양해지니까 그 과제 중심의 주제 발표, 그런 내용들이 많아져서 그 과정 속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탐구력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참여도라든지 그런 어떤 태도 관점이 좀 많았다면 올해는 유난히 그 성취 수준, 뭐 교과 역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 교과별로 뭐 해당되는 이런 성취 기준에 학생이 얼마큼 도달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주셔서 예전보다는 뭐 학업 역량 평가는 조금 더 쉬워졌다는 느낌 좀 갖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독서 활동이 우리 폐지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항목에서는 폐지됐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부능 특기사항의 그 과목별로 학생이 발표할 때 썼던 그 책
읽었던 그런 독서 목록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끼워 넣어서 잘 녹여 들어가지고 주도성 관점에서는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자율적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자율형 교육과정, 수업량 그 유연화.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상 기록이라고 표현 쓰는 이 자율적 교육 과정이 자소서 같아요. 그 학생이 하는 활동을 옮겨 쓰는 같은 느낌. 네. 셀프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제 자체가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주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뭐 자소서 2번 같이 진로에 대한 자기 얘기들을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발표들을 하니까 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쉽게 읽혀요. 또 차별화되어 있어요. 다른 학생들과 다른 그 학생만의 얘기처럼 보이니까 자율적 교육 과정이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전공 확대 이런 요즘 흐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로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과목에 충실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탐구 역량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실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 활동 안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어떤 과목들에서 자신의 어떤 지원하고자 한 학과에 대한 색깔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의 진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바뀌어봤자 이를테면 공학계열 안에서 학과가 좀 달라지는 수준이지 뭐 인문계열에 있는데 공학계열로 간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오히려 많이 보이는 게 성적 하락에 의해서 이를테면 자기가 아주 인기도가 높은 계열을 희망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유형이죠. 그런데도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 유사 분야로 갑니다. 이를테면 의학 계열을 희망했던 학생이 생명과학 분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진로 변경은 나름대로 그 학생의 어떤 치밀한 학교 활동 속에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을 거고요. 많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종 내신이냐 활동이냐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면 학종 이렇게 준비해라 한마디씩 말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초로 하여서 활동이라는 집을 짓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평가할 때 어떤 학생의 학업적 측면도 있고 활동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과 평균 등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내가 이 과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에 집중해서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대학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라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진로 쪽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과목, 연계 과목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것들이 대학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들에서 숫자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편은 학종, 과목 선택 왜 중요하지? 입시톡 2편에서 만나요.